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304명과 함께 세월호가 가라앉은 지 5년, 그날을 기억하는 5번째 봄이 왔습니다. 유가족과 생존 학생, 그 가족들에게 재난 이후의 삶은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4.16 세월호 참사 작가 기록단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돼서 세월호 가족들의 육성을 기록해온 한 작가분을 연결하겠습니다. 미류 작가분을 연결해 보죠.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4.16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에서 활동하는 미류입니다. 네, 그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이 기록들을 남겨야 한다면서 영상이나 작가나 이렇게 다양한 기록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였는데요. 저희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만드는 활동을 해왔고 2015년 금요일엔 돌아오렴, 2016년 다시 봄에 올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2017년에는 다른 재난참사 이야기를 담은 재난을 묻다라는 책도 썼어요. 예. 금요일엔 돌아오렴, 다시 봄이 올 거예요. 이 같은 이제 책을 냈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의 책을 내놓으셨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책입니까?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라는 제목이고 세월호의 시간을 건너는 네네. 가족들의 육성 기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참사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했고요. 모두 세월호 유가족 53분과 생존학생 가족들 4분 이렇게 57명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세월호 가족들 만나시면서 인터뷰하시고 책을 펼쳐내시고 이런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변화를 아주 가깝게 지켜보셨겠어요. 네. 변화가 있죠, 네, 서로. 어떻게 좀 변화하던가요? 저희들도 참 궁금하네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시간이 흐른다고 뭔가 고통이 덜해지거나 옅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다만, 슬플 때는 내가 슬플 수 있고, 가끔 웃음이 나면, 내가 웃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이면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처음에는 웃으면 웃어도 되나? 울면 울고만 있어도 되나? 이런 고민 계속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흔히들 이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은 웃음이 나오냐? 뭐 이런 반문을 하곤 하는데, 그러나, 직접 인터뷰를 하시다 보면은 늘 그렇게 무겁고 눈물바다로 그 연속적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유가족분들도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고 싶지 울고 싶지는 않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아이들 만났을 때 웃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실을 밝히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웃어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책 보면은 그 첫 번째 장에 일장의 고통의 단어 사전 이렇게 해서 그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은 머리카락, 문고리, 밥통, 에어컨 뭐 굉장히 평범한 일상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네. 참사 이후에 이 같은 일상의 단어들이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의미 있죠? 네. 우리로서는 좀 짐작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뭐 집을 이사하는데 문고리 때문에 이사를 못하겠다. 아이가 잡았던 문고리여서 라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입는 옷에 머리카락이 한 올이라도 붙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게 된다거나 이런 경험을 사실은 잘 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예. 네, 유가족이 된다는 것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그렇게 일상의 곳곳에서 빈자리를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주위에서 뭐 시간이 흘렀으니 이제 좀 잊어라 이런 이야기를 위로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때로 뭐 고통이 그렇게 희미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제 일상으로 더 스며들어서 타인의 눈에는
덜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혀 희미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상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게 참사 이후의 시간이라는 걸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고통을 잊는다는 것이 바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당사자들은 그 쉬운 일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네요. 보니까. 네. 그 작가께서 직접 쓰신 것은 이제 3장 4.16 가족의 탄생이라는 이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맡은 4.16 가족의 탄생이라는 챕터는요. 사실은 이제 다들 서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었잖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같은 날 같은 일을 겪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분들인데 처음에는 농성이나 뭐 기자회견 이런 말조차도 너무 낯설어 하시던 분들인데 이 분들이 정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서명도 받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어려움들에 부딪혀 왔는지 이런 내용을 모은 챕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4.16 가족 협의회에서 지난 5년 동안의 시간 동안 했던 일들 예를 들자면은 현장을 지키고 진실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 또 펼쳐졌던 현장이 있고 뭐 이런 말씀드리겠죠. 네. 그 5년의 시간 동안의 가족협의회 분들을 지켜보신 소회는 어떠십니까? 5년의 시간 동안 정말 너무 열심히 하셨고 사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계속 어떤 이 투쟁의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이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포기하고 싶으실 때도 정말 많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죽은 이유를 밝혀야겠다. 이게 또 우리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어떤 걸음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뭔가 그 포기하지 않고 이어오는 시간 동안 정말 되게 단단해지시고 더 많은 세상을 품게 되셨다는 거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족분들을 가깝게 지켜보시면서 그 고통의 시간이 사람들을 더 단단하게 지금 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또 사실 사람을 또 약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말들도 하시거든요. 같은 피해자들이 이렇게 수백 명 모여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것도 너무 힘들다고. 예. 다 아파하니까. 근데 또 서로 그렇게 일상의 고통들을 미루어 짐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또 먼저 웃어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기도 하고. 네네. 사실 이 장을 쓰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우리는 뭐 같은 날 같은 일을 당했으니까 저렇게 같이 움직이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정말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를 발견하고 그걸 인정하는 시간들이 이런 힘을 만들었다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나서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큰 사람도 있지만 뒤에서 조용히 뭔가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말을 잘 못하니까 다른 걸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회의를 하면 아이디어를 내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뭔가 누가 얘기를 하면 자꾸 의문을 제기하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그게 다 부딪히는 일들이었을 건데 지금도 그런 부딪힘이 없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어떤 역할들이고 관계들이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면서 그런 힘들을 만들어 왔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좀 다른 모양 또 서로 다른 색깔이 이렇게 함께 잘 어우러져서 아주 근사한 모자이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뭐 그런 이미지를 좀 연상하게 하네요. 네. 모두 똑같은 마음이어서가 아니라 조금씩 다른 마음이어서 더 잘하게 됐다는 거. 네. 저희가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4.16 가족협의회는 유가족분들만 계신 거 아니거든요. 싸우시면서 생존학생 가족들, 뭐 민간잠수사를 포함하여 생존자들 이런 분들과 또 이렇게 같이 활동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 다른 아픔, 불편함이 없을 수 없지만
그게 다 참사가 낳은 아픔이라는 거를 점점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시는 모습들이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공감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는 또 세월호의 지난 5년간 시간을 썩 그렇게 따뜻하지 않게 싸늘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시선 한가운데에서 어떠한 그 힘든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주위에서 뭐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혹은 가까운 사람들이 건네는 말들에 상처받았던 경험들 많이 얘기하셨고 네네.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좀 제일 힘들게 하는 말은 돈과 연결시키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보상 뭐 받으려고 한다느니 뭐 그런 말들이 사실은 참사 초기부터 가족들을 되게 힘들어하게 했는데 그건 지금 와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자꾸 돈으로 환산하려는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는 사회에 대한 뭐 안타까움과 괴로움은 여전하신 것 같아요. 그 같은 시선, 그 같은 생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이런 경험을 충분히 갖지 못해봤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우리가 재난참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어떤 사회적인 사건으로서 받아들이고 사회가 어떤 책임 하에서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험이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뭐 큰 사건 사고들이 없지 않았지만 그게 결국은 뭐 진상규명이든 책임자 처벌이든 흐지부지 되고 결국은 뭔가 이렇게 뭐 약간의 이제 배보상 같은 것들로 그냥 정리되어 버린 이런 경험들밖에 없다 보니까 뭔가 진상규명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시키게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에서 세월호 참사가 조금 다른 사회적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일들을 잘 마무리해야 또다시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저는 어쨌든 사람들이 뭐 생명이 소중하다라는 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생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려면 그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실제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인 제도든 아니면 어떤 뭐 인식을 포함해서 뭐 역량을 함께 기를 필요가 있다. 네네. 이런 의식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요? 그 전에는 우연이나 불행이나 이렇게 생각됐던 것들이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됐고 더 잘 막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는 거를 좀 몸과 마음으로 느껴가고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개인의 고통이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잘 마무리되고 그 마무리된 것이 제도로서 정착이 된다면은 이후에 펼쳐지는 과정이 적어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불합리한 상황으로 재현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죠? 네.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도 훨씬 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가요? 그 책 속에 보면은 그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던데 유가족의 사항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가족들도 보면은 뭐 그 본인들만의 어떤 삶이 있고 일상이 있고 모습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네, 뭐 책을 보면은 정말 유가족들이 각자 뭐 다른 삶을 살다가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가족의 상으로 강요되는 것이 유가족은 슬프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이게 좀 좋은 취지에서도 많이 힘드시죠? 좀 가만히 계세요. 라는 이야기로 전해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더 할게요. 라는 식의. 근데
예은아버지 말씀은 유가족이 뭐 다 다르다는 말씀이시기도 하지만 유가족이 이 참사를 해결하는 하나의 주체다라는 거를 좀 더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진상규명이든 어쨌든 이런 활동이든 유가족이 가만히 있어서 다 해결되는 사회가 꼭 좋은 사회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유가족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가장 많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끝까지 그 답을 구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위치를 오히려 인정해주고 이분들이 조금 더 이런 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정보를 요구하면 다 못 내놓는다. 이런 식의 일들이 초기부터 있어왔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면은 진실을 도대체 왜 밝히느냐, 도대체 뭘 더 알아야 되느냐, 배가 침몰했는데 이렇게 입을 막으려고 했고 움직이는 걸 막으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스스로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날이 우리의 창을 두드렸다. 이 책 속에서 꼭 그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다면은 낭독을 좀 해주시죠. 네. 제일 마지막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지금의 시간에 마음이시기도 할 것 같은데요. 김호연의 어머니 유희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4년 전에는 우리 가족이 끝없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호연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난 뒤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웃는 것조차도 호연이에게 죄책감이 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고 아프면 우리 호연이를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하고 슬프면 혹시라도 호연이가 하늘에서 이런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다면 걔 마음이 얼마나 볼까? 큰 행복을 바라지 않아요. 다만 호연이가 늘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정말 편하게 웃고 호연이는 없지만 호연이가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끼고 살고 싶어요. 새롭게 행복하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이런 새로운 행복을 함께 만드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책임도 있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세월호 참사 진실을 밝히는 길에 많은 분들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기록으로 아픈 기억을 다독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15 세월호 참사 작가기록단 미류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마치고요. 2부에 돌아오죠.